경찰 단기 김폴카에서 경찰 공무원의 꿈을 이루세요. 단기 합격의 시작은 바로 이곳! 경찰단기 김폴 갑니다. 합격하는 그날까지 여러분을 언제나 응원합니다. 파이팅! 안녕하세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헌정사, 헌정사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제일 싫어하는 헌정사겠지만 그래도 문제 나왔을 때 남들이 맞추는 건 다 맞추고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한번 재밌게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드디어 제1공화국이 이제 끝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 아는 내용이겠지만, 그죠? 아마도 한국사 검정시험 때문에 다 했겠죠? 1960년 3월 15일에 제4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승만이, 그죠? 이제 초대 대통령은 이 임기,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중임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니까 계속 나오는 거죠. 그래서 60년 3월 15일, 이 3.15 부정선거라고 하죠. 대대적인 부정선거로 대통령에 단독으로 입후보해서 당선되었다. 이승만은 희한하게 이제 단독 입후보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상대편 후보가 급사했어요. 급사. 뭐 이런 일들이 두 번이나 벌어지고 했었고, 게다가 이 3.15 부정선거에서는 이승만도 이승만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 당시에 대통령과 부통령을 따로따로 뽑았거든요. 따로따로 뽑았는데 이기붕이, 인기가 없던 이기붕이 부통령에 당선이 되면서 결국은 이제 4.19가 벌어지겠죠. 3.15 부정선거는 국민적 분노를 야기했고 4.19, 4월 19일 학생을 중심으로 시위가 발생했다. 4.19 의거죠. 4.19 의거. 그래서 결국 이승만 대통령은 4월 26일 사임의 뜻을 밝히고 이후 허정을 수반을 하는 과도정부가 구성되었다. 뭐 4.19가 이루어지고 또 이러면서 또 이 경찰들이 또 뭐 안타깝죠. 우리는 이제 경찰 시험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 경찰들이 이 시위대에게 총을 발포합니다. 총을 발포하고 또 학생이 사망하고 또 그 사망한 학생을 바다에 던졌다가 그게 떠오르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특히 요런 이 4.19 이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이 3차 개정헌법 제2공화국 헌법의 특징 중에 미리 한번 알고 가시면 경찰의 중립성에 대한 조문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기붕 씨만 그만뒀어요. 이기붕 씨만 그만뒀다가 도저히 시위가 가라앉지 않으니까 결국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하야를 하게 됩니다. 사임의 뜻을 밝힌다, 이제 하야했다 이거죠. 상당히 이제 아픈 열사죠. 그리고 과도정부가 구성되어서 결국 이제 헌법을 개정하기에 이릅니다. 대통령제는 안 되겠다 싶은 거죠. 국회는 전국 수습 방안으로 헌법 개정 기초위원회를 구성했고 동위원회는 6월 초에 의원 내각제를 골격으로 하는,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전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대통령 중심제였죠. 대통령 제도를 취하고 있었지만 이제 의원 내각제로 바뀌자. 그 대통령제를 취하다 보니까 독재로 가게 되니까 독재를 막아보자는 의미에서 의원 내각제를 골격으로 하는 헌법 개정안을 마련해서 국회에 제출했고 결국 같은 날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제2공화국이 시작되게 됩니다. 자, 1960년 제3차 개정헌법의 이제 조문의 특징. 미리 말씀드리면, 그죠? 3차 개정헌법은 최초로 기본권 규정을 개정한 개정헌법입니다. 미처 생각 못 하셨을 수도 있어요. 1차, 2차 개헌 때는 통치구조 쪽을 건드렸고, 이런 기본권 파트는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기본권 파트를 건드리지 않았는데 3차 개정헌법에서는 기본권 규정들을 좀 대대적으로 수정하면서 기본권이 좀 발전할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54년 헌법에서 우리가 배웠던 건 이제 모든 국민은 이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거주와 이전의 자유를 제한받지 아니하며 주거의 침입 또는 수색을 받지 아니한다. 거주 이전의 자유가 규정되는데 이 말이 들어가 있어요. 이 말이 들어가 있다. 이게 법률 유보라는 거죠. 개별적 법률 유보가 들어가 있는데 이게 들어가 있다 보니까 아무리 기본권이라도 법률로 제한할 걸 마치 예정하고 있는 것 같잖아요. 기본권은 최대한 보장돼야 되는 거고 최소한 제한을 해야 되는데 이미 헌법에서 법률로 하나하나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걸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법률 유보를 삭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내용적으로 다른 게 아니라 모든 국민은 거주와 이전의 자유를 제한받지 아니하며 주거의 침입 또는 수색을 받지 아니한다. 오히려 이제 제한받지 않는다. 거주 이전의 자유라는 걸 인정하면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 말을 이제 빼버리게 되겠죠. 그리고 또 주거의 자유가 역시 같이 규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 이제 나중에 1962년 헌법에서 분리된다고 했었죠. 그런 것들을 좀 기억해 두시고, 그래서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려고 했다.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런 걸 없앤 조문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다. 그래서 11조도 그렇죠.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그냥 규정했잖아요. 그죠? 역시 요 법률 유보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여러 기본권 규정에 있던
이런 개별적 법률 유보들을 삭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좀 더 기본권 보장을 역시 강화한 거죠. 그다음에 13조도 모든 국민은 54년 헌법에서는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제한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었어요. 근데 여기도 모든 국민은 이게 없죠. 이게 더 이상 없죠.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제한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이렇게 그러면서 요 부분에서 이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 요걸 삭제하면서 요쪽이 이제 13조에 같이 들어옵니다. 이제 소위 말하는 정당 조항이라는 거죠. 정당 조항이 처음으로 헌법에 들어오게 됩니다. 물론 이 1차 재헌헌법이나 1차 개정헌법, 2차 개정헌법 합쳐서 제1공화국 헌법이죠. 제1공화국 헌법에서는 이 정당법이라는 법률로서 정당을 규율하고 있었다면 이 과거에 보면 1공화국 시절에 이 이승만 독재 정권이죠. 이승만 독재 정권이 이 진보당을 강제로 해산시키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근데 어떻게 해산됐습니까? 공보처장의 명령으로, 공보실장 이런 사람의 명령으로 그냥 해산을 했어요. 행정처분으로 정당이 해산되는 이런 아픔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정당의 보호를 강화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아예 헌법에 정당 규정이 처음으로 들어온 게 3차 개정헌법이다. 시험에 잘 나오는 조문입니다.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단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헌법의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는 지금하고 다를 바 없죠. 위배될 때는 정부가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지금하고 조금 다르죠.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이런 말 없는데요. 지금은 승인을 얻어 소추하고 헌법재판소가 판결로서 그 정당의 해산을 명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정당 조항이 처음으로 헌법에 들어왔고요. 정당 해산 심판 제도가 처음으로 규정된 게 3차 개정헌법입니다. 3차 개정헌법. 그리고 여기서 미리 한번 보고 갈 게 있죠.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돼 있죠. 헌법재판소가 신설됐습니다. 지금도 헌법재판소가 있지만 헌법재판소가 우리 헌정사상 처음으로 규정된 게 1960년 3차 개정헌법입니다. 3차 개정헌법. 그래서 요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당이 처음으로 들어왔다. 위헌정당 해산심판제도가 도입되었다. 이런 게 또 시험에 잘 나오죠. 넘어가 보시면 그다음에 25조 특이하게 그전까지는 없었는데요. 그전까지 헌법에선 선거권 규정은 있었죠. 선거권 규정은 있었는데 자 이제 보면 모든 국민은 20세에 달하면 20세라고 딱 명시합니다. 이거 이제 선거권 연령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서 공무원을 선거할 권리가 있다. 선거권이죠. 선거권이 규정됐는데 이게 20세라는 걸 명시했습니다. 헌법에 처음으로 선거권 연령을 명시한 게 3차 개정 헌법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없죠. 그래서 선거권령을 20세로 명시한 규정은 1980년 8차 개정헌법까지 유지가 되었습니다. 3차 개정헌법부터 8차 개정헌법까지는 20세로 규정이 됐다는 거죠. 현행헌법에서 삭제가 됐고요. 현행헌법은 이제 법률로 정하도록 합니다. 법률로 정하도록 해서 지금은 20세였다가 19세였다가 18세. 그러니까 선거권 연령은 현행헌법에 따르면 법률의 개정만으로 충분히 바꿀 수 있는 거죠. 바꿀 수 있다는데 우리 헌법에 선거권 연령을 명시한 바가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일단 맞는 질문이 되겠죠. 맞는 질문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8차까지 유지가 되었다. 현행헌법에서 삭제하고 그렇기 때문에 현행헌법상으로는 법률 개정으로 선거권 연령을 바꿀 수 있는 거죠. 중요한 내용이 되겠고요. 이것도. 그 다음에 27조 보시면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이며 언제든지 국민에서야 책임을 진다. 그리고 국민은 불법 행위를 한 공무원의 판매를 청할 권리가 있다. 이런 거는 그대로 유지가 된 건데요. 제가 이 항을 이제 표시해 놨지 않습니까? 이게 드디어 처음으로 들어왔습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1공화국 때 어떤 아픔이 있었죠? 이승만 정권의 개가 돼서 공무원들이 다 움직였잖아요. 부정선거를 법무부 장관, 내무부 장관, 지금으로 따지면 행안부 장관이 앞장서서 부정선거를 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에 대한 아픔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그리고 신분 보장 이런 게 신분은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해서 보장된다. 그래서 지금은 헌법 7조 2항에 있겠죠. 7조 2항에 있는데 이런 직업 공무원 제도를 처음으로 헌법에 규정했다. 그러니까 1항 같은 건 재헌헌법부터 있었던 거예요. 근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공무원의 신분 보장 이것을 의미하는 직업 공무원 제도를 처음으로 헌법에 규정한 건 3차 개정헌법이다. 매우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사망은 국가 배상에 대한 거 그대로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새롭게 들어온 것들은 다 중요하겠죠. 다음 보시면
28조는 뭐 원래 좀 있었죠.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함으로써 경시되지는 아니한다. 경시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뭐 지금 우리 헌법 해석상으로도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도 있고 명시되지 않은 기본권도 있겠죠. 그리고 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결국 이제 기본권을 뜻하는 거죠. 모든 자유와 권리는 질서 유지와 공공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하나여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 결국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이건 이제 일반적 법률 유보라고 하죠. 일반적 법률 원래 있었던 거죠. 재헌헌법도 그렇고 이제 계속 일반적 법률 유보는 계속 규정이 되어 왔습니다. 근데 이 노란 부분이 이제 추가된 거죠. 단 그 제한은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훼손하거나 해서는 아니 되며 훼손해서 아니 되며 우리도 지금 현재 37조 2항에 남아있죠. 기본권을 제한하더라도 본질적 내용 침해를 할 수 없다. 침해 금지다. 그래서 이게 처음으로 규정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유신헌법 때 좀 삭제된 아픔이 좀 나중에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를 처음 규정한 건 역시 3차 개정 헌법이다. 단순히 법률 유보뿐만 아니라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 이런 것들을 이제 규정하게 되기 시작했다.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는 쟁점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나왔네요. 그죠? 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 결사에 대한 허가를 규정할 수 없다. 이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뭡니까? 사전 허가 금지, 사전 검열 금지 원칙이죠. 아주 중요하죠. 공부할 때도 우리 여러분이 사전 검열 금지 원칙이 위반되는 판례는 모두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라고 제가 가르쳐 드립니다. 그 원칙과 집회 결사에 대한 사전 허가 금지 원칙을 처음으로 규정하였다. 물론 역시 이건 언제? 유신헌법 때 또 삭제가 되죠. 유신헌법 때 삭제. 유신헌법에서 헌법 때 삭제가 됩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현행헌법에서 부활합니다. 현행헌법 9차 개정헌법에서 헌법에서 부활하게 된다. 그러니까 7차, 8차 개정헌법 때는 사전검열금지원칙, 사전허가금지원칙 규정이 없었던 거죠. 근데 이게 처음 들어온 게 언제냐? 재헌헌법부터 있었던 건 아니죠. 재헌헌법부터 있었던 건 아니고 1960년 3차 개정헌법 때 있었다라는 거 잘 기억하셔야겠죠. 오늘 중요한 게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것들을 여러분이 잘 정리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통치구조의 이제 특징을 먼저 한번 보고 이제 보려고 하는데요. 제3차 헌법 개정안을 내각 책임제 개헌안으로 일컫는 데에서 결국 이제 아까 우리 시작할 때 말한 대로 의원 내각제를 얘기합니다. 의원 내각제. 그러니까 대통령제를 이제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징적으로 나타나듯이 제2공화국 헌법은 내각 책임제를 채택해서 국무총리를 수장으로 하는 국무원에게 행정권을 부여하였다. 이게 특징입니다. 원래 1공화국 헌법 그리고 지금 우리 현행 헌법도 그렇습니다만 이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에 주었겠죠. 근데 이제 대통령은 존재는 하지만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 전에 제 2차 개정헌법 때 삭제되었던 국무총리가 부활하죠. 국무총리가 부활하면서 의원 내각제 그리고 행정권 부여가 대통령에게 주어진 게 아니다라는 걸 기억하셔야겠죠. 그래서 요 말도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대통령 중심제를 따르지 않은 헌정사상 유일의 사례였다. 2공화국 헌법이 대통령 중심제가 아니었어요. 1공화국, 3공화국, 5공화국, 6공화국 지금 현재도 다 우리는 대통령 중심제를 취하고 있잖아요. 이때는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이로써 국무총리가 정부 수반으로서 국정 운영의 실권을 장악하였으며 그의 지명으로 임명되는 국무위원이 국무원을 구성하며 각 부처의 장관을 겸임했다. 그래서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 이게 의원 내각제의 특징이 되겠고 또한 3차 개정헌법은 민의원의 국무원 불신입권 연대 책임. 그러니까 이제 결국 국회에서 국무원을 불신임한다. 그럼 이제 다 물러나야겠죠. 부여하고 개별 국무위원 불신임권은 인정하지 않으며 연대 책임 한꺼번에 내각이 사퇴하는 겁니다. 사퇴하고 또 국무원의 정치적 일체성을 보장하였다. 이런 특징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통치구조에서도 큰 변화가 있었던 거죠. 대통령 중심제가 의원 내각제로 바뀌면서 그 특징들을 가지게 됩니다. 자, 32조는 뭐 여기 별건 없습니다. 근데 역시 이제 양원제를 취하고 있죠. 양원은 그죠? 국민의 보평직비에 의해서 선거된 의원을 구성한다. 뭐 겸할 수 없. 양원의 의원은 겸할 수 없다. 뭐 이런 건 새로운 건 아니게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참의원, 민의원과 참의원인데 참의원 의원은 특별시와 도를 선거구로 해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선거하며 그 정수는 민의원 정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민의원이 조금 더 힘을 좀 세게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 양원이 설치됩니다. 실제 양원이 설치된다. 물론 이제 1공화국 헌법, 1차 개정 헌법 이런 때도 양원제가 들어오잖아요. 양원제가 들어오는데 현실적으로는 양원을 설치하지 않았었는데 이제 2공화국에서 양원을 설치하게 됩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여러 가지 의원 내각제를 택하고 양원제를 실시하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이 문제점이 발생해요. 그래서 전국이 좀 혼란스럽게 되는 문제점이 좀 발생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34조 뭐 이건 가볍게 보세요. 민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다만 이제 아까 말한 대로 민의원을 해산할 때 민의원 이게 국무원들이 이제 민의원 의원을 해산할 수 있거든요. 다 해산된 때는 그 임기는 해산과 동시에 종료한다. 뭐 요즘같이 우리나라가 지금 정신없을 때는 대통령이고 국회의원이고 다 물러났으면 좋겠죠. 근데 이런 해산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때는 있었다 이거죠. 참의원의 임기는 6년입니다. 4년이 아니라 6년으로 하고 3년마다 의원의 2분지를 반을 바꾼다. 이렇게 3년마다 반씩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라 바꾸고 있었다. 가볍게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5조에 민의원이 해산된 때 이게 의원 내각제의 좀 특징이죠. 의회 해산권을 좀 내각이 갖고 있기 때문에 해산된 날로부터 20일 이후 30일 내에 민의원 총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또 민의원이 해산될 때는 참의원은 동시에 폐회가 된다. 문을 닫으라는 얘기죠. 단 국무총리는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는 참의원의 집회를 요구할 수 있다. 일단 민의원을 해산시켜버리면 참의원도 일단 문을 닫아야 된다 이거죠. 이런 규정들이 있었다. 한번 특징적인 거니까 한번 봐두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40조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은 정부로 이송되어 10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해야 한다. 그죠? 여전히 이제 법률안 공포권은 대통령에게 주고 있습니다. 근데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을 때는 공포일로부터 20일 후에 벌써. 근데 여기까지밖에 없어요. 여기 설명을 해놨습니다만 지금도 그렇고 보통 대통령 중심제에서는 국회로부터 법률안이 넘어오면 소위 말하는 대통령에게 요즘도 한창 여러분이 신문 같은 데도 혹시 봤을 수도 있어요. 기사로서 법률안 거부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통령은 법률안 거부권을 갖고 있는데 여기는 없어요. 우리 헌정사에서 결국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은 제헌헌법부터 규정되었으며 현행헌법에도 규정되어 있는데 다만 지금 우리 보고 있는 제2공화국 헌법 3차 개헌과 4차 개헌이죠. 정부 형태로서 의원 내각제를 채택하기에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은 규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때는 없었어요. 즉 3차 개정헌법과 4차 개정헌법에서는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이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행정권의 수반의 역할을 하는 건 국무총리였기 때문에 국무총리는 이제 의회 의원 중에서 이렇게 또 나오고 하기 때문에 이게 의원 내각제는 의회와 정부가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는 이런 제도를 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특징이죠. 대통령은 약간 조금 상징적인 존재로 머무르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이 일반적인 의원 내각제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의원 내각제는 좀 더 대통령에게 실권을 몇 가지 줍니다. 그렇지만 조금 달랐다라는 걸 알아두면 되겠고 대통령제는 그리고 44조 요건 이제 아까 말한 대로 국무총리가 컴백했잖아요. 그죠? 이 2차 개정헌법에 보면 국무총리가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근데 3차 개정헌법에서 국무총리, 국무위원과 정부위원은 국회에 출석하여 의원 진술을 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으며 국회에 요구했을 때는 출석 답변해야 한다. 이렇게 국회에 가도록 하는 것들 있었고 그 다음에 국무총리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46조 보면 대통령, 헌법재판소 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심계원장,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무원이 그 직무 수행에서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배된 때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결의할 수 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요 말을 표시해 놓은 거죠. 우리가 좀 이따 보겠습니다만 이 1960년 3차 개정헌법에서 헌법재판소가 신설되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금으로 따지면 선거관리위원회, 선관위라고 하죠. 중앙선관위가 헌법에 규정되기 시작한 겁니다. 규정되기 시작했다. 처음으로 이 선관위가 헌법기관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요즘 또 핫하죠. 여러 가지 의미로. 그래서 또 탄핵소추는 민의원 30인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결의는 양원의 각각 제적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지금 헌법과는 달리 대통령을 다르게 취급하지 않습니다. 대통령도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이 이렇게 과반수의 찬성이 됩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이 아마 기사를 통해서 라이브로 보셨던 분도 있겠고요. 제적 3분의 2를 요구하잖아요. 근데 그런 건 없었어요. 대통령은 특별 대우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다음에 47조 탄핵 소추의 결의를 받은 자는 탄핵 판결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그죠? 여러분이 요것도 있었다는 거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탄핵 판결이 있을 때까지는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요 부분이 처음으로 들어온 겁니다. 권한행사 정지 규정이 헌법에 처음으로 들어온 거예요. 이 밑에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파면하에 그친다. 이거는 1공화국 헌법 때도 있었어요. 근데 권한행사 정지 규정은 3차 개정헌법 때 처음 들어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지금 현직 대통령이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죠. 탄핵소추가 됐기 때문에. 근데 요 말이 헌법에 처음 들어온 것은
이 3차 개정헌법이다. 이게 원래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요. 지금 우리가 이런 특수한 상황이잖아요. 그죠? 전국이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좀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 다음에, 대통령, 아까 말씀드린 거죠. 자, 2차 개정헌법 때는 어떻습니까? 이건 1공화국 헌법이죠. 이때는 대통령이 정부의 수반이죠. 그죠?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며 외국에 대해서 국가를 대표한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 자, 이제 의원 내각제로 이렇게 바뀐 거잖아요. 그죠? 의원 내각제로 바뀌니까 대통령은 그냥 국가의 원수의 지위는 있지만, 국가를 대표하지만 더 이상 뭐는 아니다? 행정부의, 정부의 수반이 아닙니다. 아까 정부 수반은 누구였어요? 이제 국무총리가 된다고 했죠. 국무총리와 국무원이 이런 행정권을 갖게 되고 대통령은 그러한 권한이 없다. 의원 내각제의 특징이다 이거죠. 만약에 뭐 3차 개정헌법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하면서 슬쩍 이걸 집어넣을 수 있겠죠. 여전히 대통령은 행정권의 수반이며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틀린 지문이 됩니다. 그래서 이젠 이게 아니고 그냥 국가 원수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통령이 권위되거나 권위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영구적 부재죠. 사망이라든지 탄핵을 받았을 때 권위되거나 사고는 일시적 부재. 그래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참의원 의장, 민의원 의장, 국무총리의 순으로 그 권한을 대행합니다. 이 조문을 제가 보는 이유는 이게 없다는 거죠. 부통령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부통령은 존재하지 않았다. 더 이상 부통령은 헌법상 기관이 아니에요. 그냥 대통령만 남겨뒀을 뿐입니다. 대통령만 남겨뒀을 뿐이다. 원래 의원 내각제 국가에는 대통령이 없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일본 같은 나라도 수상밖에 없고요. 그죠? 그래서 요거 부통령은 존재하지 않았다. 요것 때문에 한번 조문을 본 거고. 그 다음에 53조. 그죠? 자, 원래 제헌헌법 때는 대통령을 간선했었죠. 간선했다가 이승만이가 직선으로 바꿨다가 이제 다시 간선으로 돌아섭니다. 이게 행정부의 수반도 아니고 그냥 상징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간접선거로 가는 거죠. 대통령은 양원합동회의에서 선거하고 제적국회의원 3분지 이상의 투표를 얻어 당선된다. 그래서 간선이죠. 이게 이제 국회에서의 간선입니다. 양원합동회의에서. 그래서 뭐 1차 투표 없을 때는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리고 게다가 뭐 특이하게 그죠? 대통령은 정당에 가입할 수 없으며 대통령직 외에 공직 또는 사직에 취임하거나 영업에 종사할 수 없다. 겸직 금지시키면서 그냥 대통령은 상징적으로 남겨둔 거예요. 대통령 상징적으로 남겨뒀을 뿐이다. 간접선거로 돌아왔다. 뭐 얼마 가진 못하죠. 얼마 가진 못하지만 다시 간선으로 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대통령의 임기 5년으로 하고요. 임기 5년으로 했었고 재선에 의해서 1차 하나요 중임할 수 있다. 또 대통령이 거리된 때는 즉시 후임자를 선거한다. 어차피 간선이니까 그 전에 헌법에서는 어땠었죠? 부통령이 권한을 승계한다고 돼 있었어요. 근데 부통령도 없어지고 했으니까 즉시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될 때는 그 임기가 만료되기 전 30일까지 그 후임자를 선거한다. 어차피 간선 제도이기 때문에 승계 규정 같은 거 없습니다. 권한의 승계 이런 규정은 없고 권한 대행만 있는 거죠. 대행만 있을 수 있는 거다. 대통령의 역할은 많이 약화된 겁니다. 그 다음에 원래 대통령은 긴급 명령권이라는 걸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걸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보시면 내후외환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 경제상의 위기에 처하여 공공의 안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긴급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대통령은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는 없는 때 하나요. 국무회의의 의결에 의해 국무회의의 의결을 따르도록 하고 있죠. 재정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명령이 없어졌습니다. 명령이 없어졌어요. 처분을 할 수 있다. 또 전항의 처분을 집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때는 국무총리는 국무총리가 정부의 수반이라고 했죠. 국무총리는 법률의 효력을 가진 명령을 발할 수 있다. 오히려 국무총리가 긴급 명령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긴급 명령권이 없었다. 이게 또 큰 변화가 되겠죠. 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뭐 제가 빼버리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죠. 최근에 우리 대통령이 이런 짓을 했기 때문에 국무회의의 의결에 의해서 계엄을 선포한다. 대통령의 계엄 선포권은 여전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국무회의 의결이죠. 지금은 심의 기관이지만 이제 국무회의 의결에 의해서 계엄을 선포한다. 어쨌든 계엄 선포권을 대통령에게 주는데 이거 권이라기보다는 의결에 의해서 따르도록 하는 이런 성격을 좀 갖고 있죠. 근데 특이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엄 선포권까지는 아니거든요. 이게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치기 때문에 계엄 선포를 그냥 형식적으로 네가 해라. 우리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으니까 대통령 네 이름으로 계엄 선포해라. 이런 의미였다면 요게 특이합니다. 오히려 대통령에게 이걸 주고 있어요. 계엄의 선포가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대통령은 국무회의 의결에 불구하고 그 선포를
거부할 수 있다. 오히려 선포 거부권이 있습니다. 선포에 따르지 않을 거부권을 일단 주고 있다는 거죠. 선포 거부권. 좀 특이하죠? 의원 내각제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계엄이 선포되었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국민의 권리와 행정기관이나 법원의 권한에 관해서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그래서 행정기관, 법원의 권한 이런 거에 대해서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그리고 국민의 권리, 기본권에 대해서 특별한 조치할 수 있다. 지금하고 좀 유사하게 이런 게 규정이 있었고요.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68조에서 행정권은 국무원에 속합니다. 국무원에 속한다.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국무원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으로 조직한다. 국무원은 민의원에 대해서 연대 책임을 진다. 국회 해산되고 이러면 이제 같이 다 물러나게 되는 게 되겠죠. 대통령이 좀 다르다라는 것 좀 알아두면 되겠고요. 요거 좀 특이합니다. 계엄 선포 거부권이 있다는 거. 요런 걸 아마 좀 헌법 학자들도 찾아보고 있을 거예요. 예전에 어땠지? 아니 왜 대통령이 비상계엄까지 선포하고 난릴까?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고 있을 것 같으니까 오히려 이런 때 좀 달랐다는 거 알아두면 되겠고요. 계엄의 헌정사 같은 것은 나중에 60일 작전할 때도 또 문제로 한번 만들어서 같이 풀어봐야 될 것 같아요. 국무총리는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대통령이 의장이 아니죠. 원래 국무회의의 의장은 대통령이었는데 국무총리로 했습니다. 국무총리. 그래서 그다음에 국무총리가 국무원령을 발할 수 있다. 그러니까 대통령령이 없어요. 대통령령이 없고 국무원령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 정도. 그리고 국무총리는 국무원을 대표하여 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행정각부를 지휘 감독한다. 국무총리가 사고로 인해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법률이 정한 순위에 따라서 국무위원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그러니까 이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이 할 일을 의원 내각제에서는 국무총리가 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가 하고 있다. 이런 특징을 좀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거 뭐 1항은 별거 아닙니다. 행정각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법률로 정한다. 지금도 남아있는 행정조직 법정주의예요. 행정조직 법정주의인데 예죠. 아직까지 우리 시험에 안 났습니다만 이때가 유일합니다. 거의. 그래서 전항의 법률에는 경찰의 중립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기구에 관해서 규정을 둬야 한다. 경찰의 중립성 요걸 2005 헌법에 규정했다는 거죠. 그래서 3.15 부정선거와 4월 혁명을 계기로 절정에 이른 경찰 개혁론을 반영한 조항이었는데 궁극적으로 그 방향을 경찰의 중립화로 규정하여 제2공화국 헌정이 지향해야 할 과업으로 격상시켰다. 그러니까 경찰이 워낙에 이승만의 개처럼 굴었다는 거죠. 국민을 탄압하고 정권의 앞잡이가 돼서 했었기 때문에 이걸 아예 헌법상 목표로 정한 거죠. 경찰의 중립성, 정치적 중립성 이런 게 아예 따로 규정이 있었다. 현행헌법에는 이제 없죠. 현행헌법은 없고 오히려 이제 군인에 대한 정치적 중립 규정이 들어옵니다. 경찰이 그랬다가 이제 군인이 군 정권이 들어오니까 이런 게 들어옵니다. 그런 걸 좀 지금은 없습니다. 다음 75조의 선거의 관리를 공정하게 하기 위하여 중앙선거위원회, 지금으로 따지면 중앙선관위죠. 처음으로 헌법상 기관으로 명시한 거죠. 선관위가. 근데 아직 각급 선관위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62년 헌법에 들어와요. 그래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법관 중에서 호선한 3인과 정당에서 추천한 6인의 위원으로 조직하고 위원장은 대법관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지금도 이제 대법관들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들을 하고 있거든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직 같은 거 법률로 정한다. 그래서 이게 드디어 제2공화국 헌법은 행정부의 간섭을 차단해서 이게 부정선거가 있을 수 있었다는 건 중앙선관위나 선거관리위원회가 워낙에 힘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따로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이렇게 규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독립을 엄격히 보장하는 취지에서 별도의 헌법기관으로 분리하였다. 시험에 잘 나오죠. 처음으로 중앙선관위가 헌법에 규정되었고, 자, 각급 선관위, 지금부터 지방선관위 같은 거죠. 각급 선관위는 5차 개정헌법에서 명시되었다. 시험에 잘 나오는 쟁점 중에 하나죠. 잘 나오는 쟁점이다. 그래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드디어 헌법상 기관으로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조직되는 선거인단이 이를 선거하고 대통령이 확인한다. 아주 특이하죠. 지금은 없습니다. 이때만 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전항의 선거인단 정수 이런 것은 법률로 정하도록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선거에 의해서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뽑는데 문제는 법관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조직되는 이렇게 돼 있죠. 국민들이 선거하는 건 아닙니다. 국민들이 선거하는 건 아니고 판사들이 뽑는 거죠. 판사들이. 이것도 시험에 너무너무 자주 출제되는 이런 헌정사 내용이 되겠죠.
제2공화국 헌법은 대법원장, 대법관을 법관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조직되는 선거인단의 간접선거로 선출할 것을 명시했다. 국민이 뽑는 건 아니니까요. 이는 사법부 최고위직의 인선을 법조계 자체 선출에 위임한 것으로 그 이전은 물론 그 이후의 헌정사에서도 유사한 사례를 찾을 수 없는 제3차 헌법 개정안의 독특한 시도였다. 2공화국 헌법 때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너무 자주 나오죠. 그러니까 국민이 선거하는 건 아니에요. 선거에 의해서 선출하였다. 뭐 이렇게 나오면 맞고, 근데 국민이 선출하도록 했다. 이러면 틀린 질문이 됩니다. 그래서 판사들, 법관의 자격이 있는 자들이 이제 선거인단을 구성해서 간접 선거를 합니다. 국민이 직접 뽑는 건 아니었어요. 국민이 직접 뽑는 건 아니었다. 그렇죠? 그리고 드디어 헌법재판소가 들어옵니다. 헌법재판소가 1공화국 때는 없었던 이제 헌법재판소가 새롭게 만들어지는 거죠. 법률의 위헌 여부의 심사, 또 헌법에 관한 최종적 해석, 국가기관 간의 권한쟁의, 정당의 해산, 이 탄핵 재판, 그리고 대법원장, 대법관 선거에 관한 소송 이런 것들 쭉 들어가겠죠. 그래서 일부 선거에 관한 소송이 있는데 현행 헌법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제 이 6번 같은 건 당연히 이건 뭐 헌재가 지금 현재가 현행 헌재가 헌법 소원이 없었다는 거. 이게 시험에 은근히 잘 물어봅니다. 헌법 소원 심판 이건 아직 도입이 안 됐어요. 이건 현행 헌법에 도입이 됩니다. 현행에 들어온 거다. 그래서 이 3차 개정 헌법에 제2공화국 헌법에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문제를 내면서 헌법소원 심판도 관장하고 있었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틀린 지문이에요. 그래서 제2공화국 헌법은 탄핵재판소와 헌법위원회를 통합한 이게 10에 있었던 거죠. 10에 있었던 건데 통합한 상설기관으로서 헌법재판소를 설치할 것을 규정했다. 그러니까 얘네들 다 없어졌다는 얘기죠. 다 없어졌다는 얘기고 처음으로 헌법재판소를 규정했다. 그래서 지금의 헌법재판소와는 달리 헌법소원 심판은 규정이 없었고 선고소송을 일부 담당하였다. 그 다음에 실제로 헌법재판소가 설치되지 못했습니다. 조만간 이제 뭐가 일어납니까? 5.16 쿠데타가 일어나겠죠? 5.16 쿠데타가 일어나서 2공화국은 이제 문을 닫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었겠고, 그래서 헌법소원 이런 거 주의를 좀 해두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국회는 회계연도가 개시되기까지 예산을 의결해야 되는데, 국회가 전항의 기간 내에 예산을 의결하지 않는 때는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과 계획을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세입의 범위 내에서 지출할 수 있다. 1공화국 때는 가예산제도였어요. 임시예산제도였다면 전년도 예산에 준하는 준예산제도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가예산제도가 준예산제도로 바뀌었다. 가가 준, 가준 이렇게 거꾸로 나오면 안 되겠죠? 가예산제도가 10이고요. 20부터 준예산제도, 전년도 예산에 준해서 이렇게 지출하겠다. 이런 준예산제도가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정부가 갑자기 이제 셧다운 되는 일은 일단 막을 수 있게 이렇게 준비를 해놓은 거죠. 그 다음에 지방자치죠. 지방자치. 그래서 물론 1공화국 때도 지방자치에 관한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먼저 보실까요? 1958년 12월 24일 자유당은 이른바 2사 파동을 일으켜 국가보안법 개정안,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비롯한 주요 쟁점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 이는 대통령에 의한, 자 여기죠. 도지사, 서울특별시장, 시장 임명 및 도지사에 의한 읍장, 면장 임명을 관철한 조치로. 그러니까 이거 선거를 하지 지방자치단체장을 선거하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를 무력화하는 거다. 그러니까 서울시장을 대통령이 임명하고 부산시장도 대통령이 임명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했어요? 중앙 집권적인 국가일 뿐이죠. 그죠? 진정한 지방자치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문제가 있다는 걸 인식하면서 3차 개정헌법은 시읍 면장 선출 방식을 주민직선으로 복구하고 여기 보시면 이거죠? 시읍 면의 장은 그 주민이 직접 이를 선거한다. 이렇게 규정이 있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후속 조치로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서울특별시장과 도지사까지 포함해서 4년의 임기를 보장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직선제를 실현하게 됩니다. 직선제를 이제 실현하게 된다. 물론 실제로 이게 직선제를 했다 하더라도 별 의미는 없었죠. 왜? 지방자치는 이제 곧 효력을 상실시켜버리죠. 의회를 둔다. 이거 지금하고 다를 바가 없고요. 그래서 이런 직선제,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직선제를 헌법에 규정했다는 게 또 큰 특징입니다. 자, 빈출 주제 보죠. 빈출 주제. 자주 나오는 거. 의원 내각제 정부 형태다. 대통령의 국회 간선제. 다시 간선으로 돌아오고요. 아까 본 대로 대통령의 긴급 명령권이 삭제됩니다. 오히려 국무총리가 행정부 수단으로서 긴급 명령권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양원제 국회, 뭐 이건 있었던 건데 실제 설치가 된 거죠. 양원제 국회가. 그리고 대법원장 및 대법관을 선거인단에서 선출했다. 자, 어떠한 선거인단입니까?
법관으로 구성된, 이거 판사들이 뽑는 거라고 했죠? 국민이 뽑는 건 아니고, 그래서 이거 간선입니다. 간선에 불과하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를 신설했다. 헌법재판소, 헌법소원은 담당하지 않았다. 헌법소원 담당하지 않았고, 실제 헌법재판소가 구성되거나 설치되지는 않았습니다. 설치되지 않았다. 그 다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신설했다. 이것도 중요하다고 했죠? 아직, 각급 선관위는 규정되지 않았습니다. 각급 선관위 규정되지 않았고, 헌법규환을 격상시켰다. 그리고 아까 본 대로 정당 조항이 처음으로 규정됐고요. 위원정당 해산제도를 채택하게 됩니다. 위원정당 해산제도가 들어왔다. 그다음에 지자체장의 직선제도 좀 살짝 보시고, 중요하죠. 직업공무원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그리고 신분 보장을 규정한 직업공무원제도가 처음으로 들어왔다 이거죠. 그리고 선거권 연령을 헌법에서 직접 규정했다. 20세로 규정했었죠. 20세로 규정했다. 그다음에 기본권의 본질 내용 침해 금지 규정. 그죠? 기본권을 제한하더라도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는 게 처음으로 들어왔다 이거죠. 그리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에 대한 검열 허가제를 금지했다죠. 사전 검열, 사전 허가 금지 원칙이 처음으로 규정되었다. 언제 삭제되었다? 유신헌법 때 삭제되었다가 현행헌법에 부활했다. 까먹지 마시고요. 아주 중요한 거. 준예산제도 들어왔고, 그 다음에 우리 시험이기 때문에 경찰의 중립성 보장, 요 규정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60년 3차 개정헌법의 빈출 주제입니다. 근데 60년에 바로 3차 개헌을 한 지 6개월도 안 돼서 4차 개헌을 하게 됩니다. 4차 개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제4차 헌법 개정은 직전에 3차 헌법 개정으로부터 채 반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다시 단행된 측면에서 돌출적 위치를 점한다. 그래서 60년 헌법이 두 개 있는 거죠, 사실은. 근데 그냥 일반적으로 60년 헌법 하면 3차 개정 헌법을 얘기하는 거고, 4차는 조문을 바꾸진 않았어요. 부칙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직접적인 배경은 이른바 반민주행위자와 부정축제자의 처벌에 미완으로 거친 데 있었다. 그러니까 부정선거한 사람들, 그리고 1공화국 이승만 시절에 부정축제자, 재산을 부정하게 모은 사람들을 강하게 처벌하고 싶은데, 이게 이 당시 법으로는 형량이 그리 높지 않았다는 거죠. 국민들은 그 당시 내무부 장관이나 법무부 장관을 어떻게 하고 싶었을까요? 죽여라! 막 이랬겠죠. 그죠? 근데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걸 만듭니다. 3.15 부정선거 관여자, 4월 혁명 당시 발포 명령자, 총을 쐈다 그랬죠. 그죠? 시민들에게 총을 쐈어요. 및 제1공화국식의 부정축제자의 사법적 처단은 여론의 절대적 지지 속에서 혁명 과업으로 환기되고 있었다. 계속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이는 제2공화국 헌법을 둘러싼 논의 과정에서도 현안으로 부상바 있었는데, 특히 민주당 신파의 소장파는 과거 반민족 행위 처벌법의 사례처럼 헌법의 특별법의 근거를 삽입하여 반민주 행위자와 부정축제자를 처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재헌헌법에 있었던 거죠. 친일파를 처단하는 법이었죠. 이렇게 이제 법을 만들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부칙을 바꾸게 되네요. 부칙. 그러니까 뭐 바로 직전에 3차 개헌이 있었기 때문에 헌법의 조문을 건드릴 필요는 없었어요. 그래서 부칙을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이 헌법 시행 당시에 국회는 뭐 단기 4293년 3월 15일에 실시된 대통령, 부통령 선거, 이게 3.15 부정선거죠. 관련해서 부정행위를 한 자와 그 부정행위에 항의하는 국민에 대하여 살상 기타의 부정행위를 한 자를 처벌, 또는 그 다음에 이때 1공화국 때 얘기하는 거죠. 4월 26일 이전에 특정 지위에 있음을 이용해서 현저한 반민주 행위를 한 자의 공민권은 이제 여러분이 선거권, 참정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옛날 표현인데 참정권을 제한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으며 제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특별법 마련에 헌법적 근거를 제시한 거죠. 그래서 또 권력을 이용해서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축적한 자에 대해서 행정상 또는 형사 처리하기 위해서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강하게 처벌하기 위한 겁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런 그 부칙이 결국 뭐예요? 우리 헌법상 아시다시피 형벌이라든지 뭐 이런 게 소고기법이 금지되는데, 소고기법을 허용하는, 허용, 근거로 작용하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헌법을 아무리 부칙에다 넣었다 하더라도 이 형벌 불소 원칙은 헌법상의 대원칙인데 이것을 바꾼 게 맞느냐, 이런 논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다음에 전환행의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어요. 마치 이제 지금으로 따지면 특검 같은 거죠. 게다가 재판소, 법원도 특별하게 둘 수 있다. 게다가 전 이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법은 이를 제정한 후 다시 개정하지 못한다. 아예 강력한 힘을 이제 부여하기 위해서 이런 말들을 넣었다 이거죠. 그래서 4차 개정헌법도 약간 이제 이 소고기법을 허용하는 이런 근거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이걸 통해서 이제 강하게 처벌하고 하려고 하지만 결국에는 이 공화국이 무너지게 된 또 하나의 계기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빈출 주제 이건 뭐 다른 게 없으니까요. 헌법 부칙에 아까 말한 대로 소급 입법의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부정선거 관련자 처벌법 이런 법을 만듭니다. 부정선거 관련자 처벌법, 반민주 행위자 공민권 제한법, 아예 이제 선거권 행사, 피선거권 행사 이런 것들을 막는 거고요. 부정축제 특별처리법, 특별재판소 및 특별검찰부 조직법 등 일련의 소급적인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그래서 이는 소급입법에 의한 처벌 또는 참정권과 재산권 등을 제한할 수 있게 한 점에서 논란이 많았다. 그래서 아예 지금 우리 현행헌법에는 이런 걸 소급입법 금지 원칙을 명시를 잘 하면서 이제 재산권도 언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는 헌법 개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화국은 이렇게 이제 4차 개정 헌법까지 만들었습니다만 그 이듬해 1961년 이제 5.16 군사 쿠데타를 통해서 이 공화국이 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다음 시간에 이제 3공화국에 대해서 3공화국 헌법 그리고 4공화국 유신헌법 이놈들이 또 덩치가 크죠, 그죠? 다시 이제 또 군부 정권이 들어서는 이 우리나라의 아픔의 역사가 시작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공화국을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